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퇴하고 나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걸까? 3억이면 될까? 5억은 있어야 하나? 아니, 요즘 세상에 10억은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이 먼저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통장에 1억도 채 되지 않는 돈,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라고는 150만 원이 전부인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도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혹시 로또라도 당첨된 걸까요? 아닙니다. 숨겨둔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큰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부가 가진 비밀은 단 하나, 돈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적은 돈으로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6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틀면, 유튜브를 열면, 신문을 펼치면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에 최소 3억은 있어야 한다.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은 써야 기본 생활이 된다. 30년을 산다고 치면 최소 9억 원이 필요하다. 이런 숫자들을 접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습니다. 나는 그만큼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숫자들이 정말 여러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250만 원이 필요하다는 통계. 이 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동차 유지비, 자녀 교육비, 직장인으로서의 경조사비, 외식비, 의류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하고 나면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출퇴근을 안 하니까 기름값이 확 줄어듭니다. 자녀가 독립했으니 교육비는 제로가 됩니다. 직장 동료와의 회식, 부서 경조사, 이런 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이 양복을 살 일도 없고 구두를 신지 않은 이 구두를 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전에 필요했던 돈과 은퇴 후에 실제로 필요한 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저는 숫자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은퇴 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숫자를 은퇴 후에 그대로 가져다 놓으니까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겨울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갔다고 해봅시다. 그 패딩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깥이 영하 10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봄이 와서 기온이 영상 20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덥고 답답하고 필요 없는 짐을 지고 다니는 셈이죠. 은퇴 전의 생활비 기준을 은퇴 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마치 한여름에 패딩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은 큰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퇴 후에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 이것이 진짜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자식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감정적인 불안이 돈에 대한 공포로 바뀌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돈이 꽤 있는데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서 옵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제대로 와닿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은퇴 후를 잘 살아가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부부 8천만 원으로 시작한 두 번째 인생입니다. 경상남도의 한 중소도시에 김영호 씨라는 분이 살고 계십니다. 올해 70이 되셨고 아내 박순자 씨는 68입니다. 김영호 씨는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공장 현장에서 시작해서 반장, 조장을 거쳐 생산관리팀의 말단 관리직까지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경력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한 직장을 지킨 분이셨습니다. 아내 박순자 씨는 결혼 후 줄곧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틈틈이 식당 일도 하고 마트에서 파트타임도 했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 보닌 명의의 연금은 아주 적었습니다. 5년 전 김영호 씨가 65세 퇴직했을 때 이 부부가 가진 것은 이랬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저축을 합쳐 8천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부부 합산 150만 원. 집은 다행히 소형 아파트 자가였기 때문에 월세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퇴직하던 날 김영호 씨는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 놓았더군요. 숟가락을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32년을 일했는데 남은 게 이것뿐인가?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돈으로 될까? 그 순간 미역국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앞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막상 손에 남은 것이 생각보다 적을 때 그 허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는 일주일 정도 고민한 끝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감으로 걱정하지 말고 숫자로 확인해보자. 없으면 없는 대로 방법이 있을 거다. 부부는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놓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먼저 한 달에 꼭 나가야 하는 돈부터 적었습니다. 쌀, 반찬, 과일 같은 식비,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병원에 가는 교통비, 이것저것 적다 보니 꼭 필요한 기본 생활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호 씨 부부가 정리한 월 예산은 이렇습니다. 식비가 55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이 15만 원, 통신비가 8만 원, 교통비가 5만 원, 의료비가 15만 원, 생활용품과 잡비가 10만 원, 여기까지 합치면 108만 원입니다. 여기에 매달 경조사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서 12만 원을 따로 빼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총 지출이 120만 원이 됩니다. 연금이 150만 원이니까 매달 30만 원이 남습니다. 이 30만 원 중 2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넣고 10만 원은 부부의 소소한 여가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보다 빠듯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의외로 가능해 보이시나요? 사실 처음에 김영호 씨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살 수 있을까? 한 달만 해보자. 안 되면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니까 정말로 이 예산 안에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서 체감상 더 여유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직장 다닐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외식을 하고 동료와 술을 마시고 피곤하면 택시를 타고 기분 전환으로 쇼핑을 했습니다. 이런 감정적 소비가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됐던 겁니다. 은퇴하고 나니 이런 돈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일 자체가 줄었으니까요. 물론 처음석 다른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슈퍼에 가면 예전처럼 이것저것 집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아내도 백화점 세일 문자를 보면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다독이면서 한 달, 두 달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 새로운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김영호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끼는 게 서럽다고 느꼈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아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쓰는 거더라. 그게 서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홀가분한 거였어. 이 말이 참 인상 깊지 않습니까? 절약이라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 무거운 짐을 하나씩 벗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아끼기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사나? 삶의 질은 어떡하고? 맞습니다. 아무리 돈 걱정이 없어도 하루하루가 재미없고 무료하면 그건 행복한 노후가 아닙니다. 김영호 부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모르고 새는 돈, 5가지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김영호 씨 부부가 예산을 짜고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계획대로 쓰고 있는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예산보다 더 많은 겁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 거지? 부부는 통장 거래 내역을 한 줄 한 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달말이 되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모르고 새는 돈의 구멍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흔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요 없는 보험입니다. 김영호 씨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30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었고, 하나는 자녀를 위해 들었던 교육보험이었고, 하나는 직장 다닐 때 권유받아 가입한 변액보험이었습니다. 3건을 합치면 매달 23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보험의 종류와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종신보험은 자녀가 어릴 때 가장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자녀가 이미 독립한 지금 꼭 유지해야 할까요? 교육보험은 자녀 교육이 끝났는데 아직도 납입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김영호 씨는 보험 설계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으로 전환하고 교육보험은 해지해서 해지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변액보험도 수익률이 거의 없어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매달 23만 원이던 보험료가 실손보험 하나만 남아서 월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달 18만 원을 아낀 겁니다. 1년이면 216만 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 보험이 지금의 내 상황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모든 구독입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 정수기 렌탈, 안마의자 렌탈, 신문 구독, 건강식품 정기 배송. 하나하나는 10,000원, 2만 원이라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김영호 씨 부부의 경우에도 정수기 렌탈 월 3만 원, 동영상 서비스 14,000원, 건강즙 정기 배송 25,000원, 이렇게 합치니 매달 약 7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수기는 렌탈 대신 일시불로 소형 정수기를 구입했고, 동영상 서비스는 무료 채널과 공공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서비스로 대체했습니다. 건강즙은 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사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신선하고 맛도 좋았다고 합니다. 셋째, 과도한 경조사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직장 동료의 부모님 칠순, 사촌의 지인 결혼식, 동창의 자녀 돌잔치, 이런 것에 모두 참석하고 축의금을 내다 보면 한 달에 20-30만 원이 훌쩍 나갈 때도 있습니다. 김영호 씨 부부는 의논 끝에 기준을 세웠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에만 직접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나 전화로 마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의외로 상대방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전화 한 통이 형식적인 축의금보다 더 고마웠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넷째,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렵다고 하면 부모 마음에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손주 양육비, 이런 것들이 은퇴한 부모의 노후 자금을 크게 갉아먹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김영호 씨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의 전 재산이 8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가는 겁니다. 고민 끝에 김영호 씨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도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이 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가야 할 돈이다. 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프거나 어려워지면 그때는 네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느냐. 아들은 처음에는 섭섭해했지만 나중에 이해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지내는 것이 자녀에게도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모든 것을 퍼주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옆 사람을 돕기 전에 내 산소 마스크부터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반을 먼저 단단히 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자녀를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섯째, 충동 소비의 유혹입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많으면 심심해지고 심심하면 뭔가를 사고 싶어집니다. 홈쇼핑을 틀면 오늘만 이 가격이라고 하고 인터넷을 보면 한정 수량 특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안 사면 손해인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사실 안 사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김영호 씨 부부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내 박순자 씨가 홈쇼핑에서 건강 매트리스를 보고 혹했는데 가격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거 하나 사면 병원비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부가 함께 의논한 끝에 일단 한 달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그때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30일 냉각 규칙이라고 합니다. 큰 지출을 결정하기 전에 30일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30일이 지나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충동 구매는 이 30일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 후에도 모르고 새는 돈 5가지 구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보험 정리하기,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해지하기, 경조사비 기준 세우기, 성인 자녀 지원에 선을 긋기, 충동 구매 전에 30일 기다려보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매달 수십만 원이 절약됩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김영호 씨 부부는 이 5가지 구멍을 하나씩 막으면서 월 120만 원의 예산을 더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만들어낸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끼기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김영호 부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 안 드는 행복,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200%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다.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와 복지 혜택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김영호 씨 부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한 다른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나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끝없이 길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긴 하는데 이게 사는 건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지 구분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박순자 씨가 동네 경로당에 갔다가 우연히 복지관 소식지를 하나 주워왔습니다. 거기에 쓰여있는 프로그램 목록을 보고 부부 모두 놀랐습니다. 이런 게 다 무료라고?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입니다. 요가, 건강체조, 기공, 탁구, 당구, 서예, 그림, 도자기 만들기, 합창, 하모니카, 기타, 영어 회화,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이런 강좌들이 전부 무료이거나 한 달에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점심 식사까지 제공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는 서예반에 등록하고 주 3회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박순자 씨는 요가반과 합창반에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평일 아침이면 함께 복지관에 가서 각자 수업을 듣고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니 하루가 너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알차게 보내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친구 관계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초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3천 원이고 부부 가구는 합산 최대 약 54만 9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 부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해당되어서 부부 합산 약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민연금 150만 원에 기초연금 40만 원이 더해지면 190만 원이 됩니다. 월 예산 120만 원을 쓰고도 70만 원이 남는 겁니다. 처음에 빠듯해 보였던 살림이 기초연금 하나로 여유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 혜택입니다. 만 66세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70세 이상이면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니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영호 씨는 얼마 전 어금니 임플란트를 했는데 보험 적용 덕분에 생각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마쳤습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도 매년 무료이고 만 60세 이상에게는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런 예방접종을 잘 챙기는 것만으로도 겨울철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비 절약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적용됩니다. 김영호 씨 부부는 가끔 기차를 타고 인근 도시의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가는데 쿠레일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일반 요금의 30%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1인당 연 13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 도서,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공공도서관입니다. 요즘 공공도서관에는 단순히 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상영, 강연, 독서 모임, 문화교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무료입니다.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다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여름에는 특히 쾌적한 쉼터가 됩니다. 김영호 씨 부부는 이런 혜택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걸 진작 알았으면 걱정을 덜 했을 텐데 이 한마디가 두 분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무료 프로그램과 저렴한 식사, 기초연금으로 추가 수입 확보, 무료 건강검진과 보험 적용 치과치료, 지하철 무료 이용과 기차 할인, 문화누리카드와 공공도서관 활용, 이것들을 다 합치면 매달 수십만 원에 보이지 않는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여러분,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라에서 마련해 놓은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수이자 가장 무서운 복병, 바로 의료비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이 곧 재산입니다. 의료비 폭탄을 막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치도 아니고 투자 실패도 아닙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중증 질병에 걸리면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최대한 아프지 않는 것. 너무 단순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니까요. 김영호 씨는 퇴직 직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당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년에서 2년 내에 당뇨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뇨가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합병증으로 눈, 신장, 신경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연간 수백만 원이 됩니다. 김영호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겁이 났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건강 자체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40분간 걷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요즘은 동네에서 만난 산책 친구 3명과 함께 걷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식후 30분 걷기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비싼 운동기구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둘째,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국과 찌개에 간을 줄였습니다. 과일은 식후 디저트 대신 간식 시간에 소량만 먹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끄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 적당량을 먹고 나머지는 생선과 두부, 콩 위주로 식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돈이 더 들까요? 오히려 줄어듭니다. 잡곡은 쌀보다 조금 비싸지만 과자나 빵 같은 군것질을 줄이면 전체 식비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건강한 식사가 비싼 식사일 거라는 것은 편견입니다. 셋째,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만 66세 이상은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 부부는 이것을 달력에 표시해놓고 절대 빠뜨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3개월에 한 번 동네 내과에서 혈당과 혈압을 체크합니다. 동네 병원 진료비는 10,000원이면 되니까 1년에 4번 가도 40,000원입니다. 40,000원으로 큰 병을 미리 잡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가성비 좋은 투자가 있겠습니까? 넷째, 실손보험을 잘 관리합니다. 실손보험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보험입니다.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도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르고 갱신형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김영호 씨는 보험을 정리하면서 실손보험만큼은 반드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중복 보장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여러분도 실손보험 하나쯤은 꼭 유지하시되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음 건강도 챙깁니다. 은퇴 후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곳이 없어지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감정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영호 씨도 퇴직 후 처음 2달은 무기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다시 눕게 되고 그러면 낮에도 졸리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매일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기면서 이 무기력함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곧 재산이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크게 아프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일해야 하는데 건강을 지키는 데는 하루 40분의 산책과 조금 싱겁게 먹는 습관이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입니다. 김영호 씨는 생활 습관을 바꾼 지 1년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이대로만 유지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그때의 기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기뻤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늙는다는 것, 관계가 노후의 최고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친구입니까? 자녀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 다닐 때는 하루에 몇 시간밖에 못 만나던 배우자와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넘게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공간이었던 집에 남편이 온종일 있으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 아내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게 됩니다. 밥은 왜 이렇게 했어? 청소는 이렇게 해야지. 왜 맨날 나가기만 해?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중장년층 부부 갈등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김영호 씨 부부도 퇴직 초기에 이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김영호 씨가 집에 있으면서 아내가 하는 살림에 자꾸 한마디씩 했던 겁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너무 많이 넣었네. 빨래를 왜 이렇게 널었어? 거실 좀 정리하지. 이런 말들이 쌓이다 보니 아내 박순자 씨가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32년 동안 이 집 살림을 내가 한 거 알아?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 일을 겪고 김영호 씨는 깊이 반성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후배에게 지시하던 습관을 집에서 아내에게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함께 앉아서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복지관에 갈 때까지는 같이 다니지만 복지관에서는 각자 다른 수업을 듣습니다. 오후에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 24시간을 꼭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둘째,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설거지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석 달쯤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것을 내가 하나씩 맡으니까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새삼 느껴지더라. 김영호 씨의 말입니다. 셋째,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일이 있으면 대화도 늘어나고 갈등도 줄어듭니다. 김영호 씨 부부의 공동 프로젝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함께 가꾸는 작은 텃밭, 상추, 고추, 깨씹, 방울토마토를 심어서 직접 키워 먹습니다. 이것이 의외로 큰 즐거움을 줍니다.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따서 저녁 반찬으로 올리면 밥맛이 다릅니다. 다른 하나는 분기마다 한 번씩 떠나는 소소한 여행입니다. 3개월에 한 번, 예산은 20만 원 이내로 정해놓고 가까운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사찰, 자연경관이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비싼 여행이 아닙니다. 기차 할인을 이용하고 숙소는 지역 농협이나 민박을 이용하고 먹거리는 시장에서 사 먹습니다. 20만 원이면 충분히 1박 2일의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를 갈지 의논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김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의 반은 가기 전에 이미 즐긴다. 넷째,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중장년 남성분들은 감사의 말을 입 밖에 잘 내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는 것, 함께 걸어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김영호 씨가 처음 아내에게 밥 고맙다라고 말했을 때 아내가 놀라서 열이라도 있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 한마디가 부부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통장에 1억이 있어도 매일 싸우는 부부와 통장에 8천만 원이지만 매일 웃는 부부.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의 최고 자산은 옆에서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6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은퇴 전 기준이 아니라 은퇴 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자. 둘째, 적은 연금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핵심은 수입에 맞춰 지출을 설계하는 것이다. 셋째, 모르고 새는 돈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 불필요한 보험, 구독 서비스, 과도한 경조사비, 자녀 지원, 충동 소비를 점검하자. 넷째,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적극 활용하자. 기초연금, 무료 건강검진, 복지관, 교통비 할인 등 놓치고 있는 혜택이 많다. 다섯째, 건강이 곧 재산이다. 하루 40분 산책, 싱겁게 먹기, 정기 검진만 잘해도 의료비 폭탄을 막을 수 있다. 여섯째, 부부 관계가 노후의 최고 자산이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감사를 표현하자.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지금 매달 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눠보십시오. 이것만 해도 머릿속이 훨씬 정리됩니다. 두 번째,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물어보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늘 저녁 식사 때 배우자에게 혹은 가까운 가족에게 고마워라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어색하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그 한마디의 힘을 느끼실 겁니다. 김영호 씨 부부는 8천만 원의 퇴직금과 150만 원의 연금으로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지금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베란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서 저녁상에 올립니다. 3개월에 한 번 작은 여행을 다녀오고 밤에는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나눕니다. 이 부부에게는 수억 원의 통장 잔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두 분은 말합니다. 여러분, 노후는 준비하는 만큼 안심이 되지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연한 불안이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에도 소소하게 용돈을 벌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매달 20-3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면 삶의 여유가 확 달라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돈이 부족한 것. 물론 그것도 걱정이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하루.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한 달, 2달, 1년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은퇴자 10명 중 4명이 은퇴 후 1년 안에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이 줄어든 어르신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취미를 가져야지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취미라는 게 다 돈이 드는 거 아니야? 골프? 여행? 그런 거 할 형편이 안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아니 오히려 건강까지 좋아지고 외로움까지 사라지고 심지어 용돈까지 벌 수 있는 취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총 11가지 무료 취미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냥 나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 건강에 좋은 취미, 머리를 젊게 만드는 취미, 외로움을 녹이는 취미, 그리고 용돈까지 벌 수 있는 취미. 이렇게 4가지 분류로 나눠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심삼일을 이기는 비법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취미라는 게 왜 중요한지, 단순히 심심하니까 뭐 좀 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배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35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62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고 첫 한 달은 좋았대요. 그동안 못 잤던 잠도 실컷 자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낮잠도 즐기고. 그런데 2달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내분은 자기 일상이 있으니까 나가시고 자녀들은 바쁘고 거실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만 켜놓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3달째 되니까 말수가 줄었대요. 4달째는 입맛이 없어졌고요. 반년쯤 되니까 아내분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늙었어? 겨우 6개월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약보다 취미를 찾으세요. 이게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하루에 담배 15개비면 거의 한갑인데 혼자 집에 앉아 있는 게 그만큼 몸에 해롭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취미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치매 발병 위험도 크게 줄어들었고요. 신체 건강 지표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일거리와 진짜 취미는 다릅니다. 소일거리라는 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기, 스마트폰 뉴스, 읽기, 이런 것들이요. 물론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뇌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진짜 취미는 다릅니다.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거나 누군가와 어울리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에요. 이런 활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물질이 나옵니다.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돈 한 푼 안 들이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취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걷기 명상입니다. 에이, 그냥 걷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걷기 명상은 일반 산책과 다릅니다. 일반 산책은 그냥 걷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또는 스마트폰 보면서 걷죠. 걷기 명상은 걸음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한 옷을 입고 집 근처 공원이나 조용한 길로 나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세요. 이때 발바닥에 집중합니다.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 왼발이 들어 올려지는 느낌,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바닥을 밟는 그 감각에 온 신경을 모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합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점심에 뭐 먹지?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다시 발바닥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걸 하루에 30분만 해보세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걷기 명상을 8주 동안 꾸준히 한 그룹은 혈압이 평균적으로 낮아졌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제가 특히 걷기 명상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빨리 걸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느리게 걸을수록 좋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있고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시작하는 팁을 드리자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도 길게 느껴지면 5분도 좋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8시에 현관문을 나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경로를 걸어보세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 계절이 바뀌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어제는 없던 꽃봉오리가 오늘 피어 있고 초록이었던 잎이 어느새 노랗게 물들어가고 이런 작은 변화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두 번째 취미는 맨몸 운동입니다. 운동이 취미가 될 수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됩니다. 특히 맨몸 운동은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운동기구를 살 필요도 없으니까요. 내 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맨몸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200개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나이대에 맞는 맨몸 운동은 따로 있어요. 첫째, 의자 스쿼트.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처음에는 5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5개면 5개, 3개면 3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둘째, 벽 짚고 팔굽혀펴기.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대신 벽에 손을 짚고 서서 하는 팔굽혀펴기를 해보세요.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벽에 짚고 천천히 팔을 구부렸다 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가슴, 어깨, 팔 근육이 자극됩니다. 셋째, 한발서기. 이건 진짜 간단한데 효과가 놀랍습니다. 한쪽 발로 서서 30초 버티기. 처음엔 흔들흔들 할 거예요. 그러면 옆에 의자나 벽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이 동작은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데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균형 감각이에요.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맨몸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날씨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여름 폭염이 와도 집안에서 할 수 있어요. 거실에서, 안방에서, 베란다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맨몸 운동을 하다 보면 내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의자 스쿼트 5개 하던 사람이 한 달 뒤에 15개를 하게 돼요. 한 발 서기 10초 하던 사람이 30초를 버티게 됩니다. 이 성장의 감각, 이게 바로 취미의 핵심이에요.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다. 이 느낌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운동 루틴을 하나 추천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 스쿼트 10개, 벽 짚고 팔굽혀펴기 10개, 한 발 서기 좌우 각각 30초, 이걸 2번 반복하면 총 10분이면 끝납니다. 10분이에요, 10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하루 운동이 끝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시니어 맨몸 운동이라고 검색하면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영상 보면서 따라 하다가 익숙해지면 혼자서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취미는 텃밭 가꾸기입니다. 텃밭이 어딨어? 아파트에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텃밭이 꼭 넓은 땅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베란다에 화분 서너 개만 놓으면 그게 바로 나만의 텃밭이에요. 대파,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은 화분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씨앗은 다이소 같은 데서 1,000원이면 살 수 있고 한 번 사면 한철은 거뜬히 쓸 수 있으니까 사실상 거의 무료라고 봐도 됩니다. 제가 왜 텃밭 가꾸기를 추천하느냐면요.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에요. 생명을 키우는 일입니다. 어제 심은 씨앗에서 오늘 싹이 올라왔다. 이틀 전에는 손톱만 하던 잎이 지금은 손바닥만 해졌다. 이런 변화를 매일 관찰하는 재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마치 손주를 키우는 것처럼 하루하루 들여다보게 돼요.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원예 활동을 주 3회 이상 한 어르신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3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원예 활동 그룹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확연히 느렸다고 합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햇볕 아래서 식물을 돌보는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래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수확의 기쁨입니다. 내가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서 먹는 그 맛. 마트에서 사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내가 키운 거야.
이 한마디에 식탁이 풍성해지고 가족들 반응도 달라집니다. 손주한테 할아버지가 키운 토마토야 하면 그 표정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아파트의 베란다도 좁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작은 텃밭을 분양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웃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 운동도 되고 사교도 되고 수학도 하고 일석삼조입니다.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시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대파 밑동을 버리지 마세요. 뿌리 부분을 3cm쯤 남겨서 물이 담긴 컵에 꽂아두세요. 며칠이면 새 잎이 올라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재밌는데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자, 여기까지 몸이 건강해지는 무료 취미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걷기 명상, 맨몸 운동, 텃밭 가꾸기. 이 3가지는 돈이 안 드는 건 기본이고 매일 꾸준히 하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병원비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돈을 버는 셈이죠. 그런데 몸만 건강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뇌 건강입니다. 다음으로는 머리를 젊게 만드는 무료 취미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중에 하나는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취미입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머리를 젊게 만드는 취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는 치매 예방 효과가 연구로 입증된 취미라고 했죠? 곧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책 읽으라는 거야? 그건 너무 뻔하잖아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뻔합니다. 그런데 뻔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효과가 확실하니까 뻔한 거거든요. 독서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뇌에서는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글자를 인식하고 단어의 뜻을 해석하고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상상하고 다음 내용을 예측하고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요. 뇌의 여러 영역이 한꺼번에 활성화되는 겁니다. 미국 러시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독서를 포함한 인지 활동을 자주 하는 어르신은 치매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소설 같은 이야기책을 읽는 게 효과가 좋았대요. 왜냐하면 소설을 읽으면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런데 책을 사려면 돈이 들잖아. 아닙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전국에 1000곳이 넘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 도서관이 옛날 도서관이 아닙니다. 에어컨 빵빵하고 의자도 편하고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집에서 나가기 귀찮으신 분들은 전자도서관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공공도서관 전자회원에 가입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자책을 무료로 빌려볼 수 있어요. 글씨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돋보기 없이도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독서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처음부터 두꺼운 책을 고르지 마세요. 얇은 에세이나 짧은 단편 소설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0쪽만 읽겠다고 정해두세요. 10쪽이면 15분에서 2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한 달이면 책 한 권을 뚝딱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요.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다음 책이 읽고 싶어져요. 이게 독서의 마법입니다. 두 번째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나는 글재주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서너 줄만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걷기 명상을 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꽃향기가 참 좋았다. 내일도 가야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일기 쓰기가 뇌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줍니다.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 자체가 뇌의 해마, 그러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느낌이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서 전두엽도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기 쓰기는 뇌 전체를 골고루 운동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행복감이 크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일기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아내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줘서 감사하다. 손주가 전화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세 줄이면 끝입니다. 글쓰기에 조금 자신이 붙으면 블로그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 브런치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무료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오늘 산책길에서 찍은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사진 예쁘네요, 글이 따뜻해요, 이런 댓글을 달아줘요. 이게 또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머님 한 분은 이른둘에 블로그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동네 산책하면서 찍은 꽃, 사진과 짧은 시를 올리셨는데 1년 만에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블로그 글쓰기 강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그냥 일기 대신 시작한 건데 인생이 바뀐 거죠.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매 예방 효과가 연구로 입증된 취미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세 번째는 바둑과 퍼즐입니다. 바둑은 동양의 지혜가 담긴 놀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에요. 바둑을 둘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수를 읽고 여러 수 앞을 내다보고 전체 판을 조망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이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바둑을 정기적으로 두는 어르신 그룹은 인지기능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력과 계획 능력, 그리고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단기 기억력이 크게 향상됐대요. 바둑은 어렵지 않아.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규칙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바둑을 배울 수 있는 앱이 많습니다. 컴퓨터 상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요. 동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바둑 동호회가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바둑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면 퍼즐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여기서 퍼즐이라 하면 조각 맞추기 퍼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도쿠, 가로 세로, 낱말 퍼즐, 숫자 퍼즐,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신문에 매일 실리는 스도쿠 하나 풀어보세요. 처음엔 쉬운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단계로 올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반대로 안 쓰면 약해지고요. 독서, 글쓰기, 바둑과 퍼즐, 이 세 가지 취미는 뇌를 매일 운동시키는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안 드는데 치매 예방 효과는 탁월합니다. 이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머리가 건강해도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요. 은퇴하고 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의 수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싫어도 매일 사람을 만났잖아요. 동료, 거래처, 후배, 상사, 매일 수십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이 관계가 뚝 끊겨요. 처음에는 이제 성가신 사람 안 만나도 되겠다 하면서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일본에는 고독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독거 어르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취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는 취미들입니다. 외로움을 녹이는 무료 취미 3가지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합창단입니다. 합창단?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걱정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합창단은 전문 합창단이 아닙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 교회, 성당, 절,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합창단이에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합창이 왜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또는 유대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폐활량도 좋아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합창 활동을 하는 어르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고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창단의 또 다른 매력은 공연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작은 공연을 하거든요. 무대에 서서 가족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경험,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떨리면서도 뿌듯하고 끝나고 나면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이 밀려와요.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해서 혹시 합창 프로그램 있나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한 달에 10,000원 이하의 아주 적은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이 취미가 돼? 네,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취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경험을 주거든요. 은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직장에서는 내 역할이 있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퇴직하면 그게 사라지잖아요. 이 쓸모없음의 감정이 사실은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봉사활동은 이 감정을 정면으로 해결해 줍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할아버지,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자, 동네 공원의 꽃밭을 가꾸는 환경봉사단, 이런 활동을 하면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실제로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2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어르신은 혈압이 낮고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려면 1365-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전국의 봉사활동 정보가 다 모여 있습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고 내 관심사에 맞는 봉사를 찾을 수 있어요. 혹시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봉사활동의 숨은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봉사를 하다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모임이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로 발전해요. 봉사가 목적이었는데 친구까지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동네 모임입니다. 등산 모임, 산책 모임, 자전거 모임, 독서 모임, 이런 동네 소모임 말이에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동네 산책 모임 같은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와요. 네이버 카페에도 지역 기반 모임이 아주 많고요. 동네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회사 동료처럼 매일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친구처럼 오랜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동네에 살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볍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벼운 만남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이 산에 오르는 사이였는데 어느새 산 정상에서 김밥을 나눠 먹고 하산 후에 막걸리 한잔하고 명절에는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노후에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요. 처음에 모임에 나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는 게 불편하고 어색하니까요. 그런데 딱 3번만 나가보세요. 첫 번째는 어색하고, 두 번째는 조금 편해지고, 세 번째는 아는 얼굴이 보이면서 반가워집니다. 3번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3가지 취미, 합창단, 봉사활동, 동네 모임,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꼭 시작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딱 하나, 용기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용기요. 자, 여기까지 외로움을 녹이는 취미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알려드릴 취미는 좀 특별해요. 돈이 안 드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취미입니다. 돈 안 드는 취미인데 돈을 번다고? 네,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용돈까지 벌 수 있는 무료 취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많이 기대하셨죠?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둘게요. 여기서 말하는 돈 벌기는 큰 돈을 벌라는 게 아닙니다. 취미를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용돈이 생기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수입이 주는 기쁨은 금액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입니다. 사진이 취미가 되려면 비싼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 그게 바로 카메라입니다. 사진의 매력은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매일 지나치던 골목길,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꽃이 보이고 석양에 물든 하늘의 색이 매일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비 온 뒤 물웅덩이에 비친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 촬영을 시작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산책 나갈 때 스마트폰을 꺼내서 예쁘다고 느끼는 것을 한 장 찍어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잘 찍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내가 예쁘다고 느끼는 걸 기록하는 게 사진의 본질이니까요. 그리고 사진 실력을 올리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법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무료 강의가 넘쳐납니다. 빛의 방향, 구도 잡는 법, 편집 앱 사용법, 이런 것들을 하나둘 배워가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으로 어떻게 용돈을 벌 수 있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스톡 사진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크라우드픽이나 셔터스톡 같은 곳에 내가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면 누군가 그 사진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소정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둘째, 블로그와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블로그에 좋은 사진과 글을 꾸준히 올리면 방문자가 늘어나고 방문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광고 수익이 생깁니다. 셋째, 동네 소상공인 사진 촬영입니다. 동네 작은 식당, 카페, 가게들은 메뉴 사진이나 매장 사진이 필요한데 전문 사진가를 고용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사진 연습 겸 무료로 찍어드릴게요 하고 시작해서 실력이 쌓이면 소정의 촬영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아버님은 67의 스마트폰 사진을 시작하셨는데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일출 사진을 찍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록용이었는데 어느 날 찍은 사진이 지역사진 공모전에서 입선을 한 겁니다. 상금이 20만 원이었대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진이 인정받았다는 그 기쁨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취미는 손글씨, 그리고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뭔가 전문적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예쁜 글씨 쓰기예요. 준비물이 뭐가 필요할까요? 펜 한 자루와 종이, 이게 끝입니다. 손글씨의 매력은 느림의 미학에 있습니다. 이 빠른 세상에서 펜을 잡고 한 획 한 획 천천히 글씨를 쓰는 시간,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글씨를 쓸 때 뇌에서는 집중력과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되고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제어하면서 손에까지 자극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캘리그라피 기초라고 검색하면 무료 강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30분씩 연습하면 한 달이면 눈에 띄게 실력이 올라갑니다. 손글씨로 용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글씨 엽서나 카드를 만들어서 온라인 마켓에 파는 겁니다. 동네 카페나 식당에 메뉴판을 써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진과 손글씨, 이 두 가지 취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작할 때 돈이 거의 안 든다는 것, 그리고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서 점점 더 재미있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원하면 작은 수입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 총 11가지 무료 취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11가지를 다 알아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해도 금방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작심삼일이죠. 마지막으로 이 작심삼일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 3일만 법칙입니다. 처음부터
평생 하겠다고 다짐하지 마세요. 일단 3일만 해보자 라고 생각하세요. 3일씩 연장하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됩니다. 둘째, 루틴 만들기입니다. 취미를 특정 시간에 고정시키세요. 기존 습관에 새 습관을 붙이는 습관 쌓기를 활용하면 정착이 훨씬 쉬워요. 셋째, 기록의 힘입니다. 오늘 한 것을 기록하세요.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치는 것으로 충분해요. 동그라미가 이어지면 이 줄을 끊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국의 코미디 배우 제리 사인필드가 이 방법을 썼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넷째, 함께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릅니다. 카카오톡 그룹방에 매일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에요. 다섯째,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취미는 잘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즐기기 위해 하는 거예요. 글씨가 삐뚤삐뚤해도 괜찮고 사진이 흔들려도 괜찮고 바둑에서 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는 동안 즐거웠느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못해도 괜찮은 게 취미고 잘해야 하는 게 직업이다. 우리는 수십 년간 잘해야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못해도 괜찮은 것, 그냥 좋아서 하는 것에 시간을 쓸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11가지 중에서 이건 해볼만 하겠다 하는 것 딱 한 가지만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를 시작해보세요. 10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인생이 달라지는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즐겁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그 돈, 정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그 돈이면 자식 걱정도 끝나고 배우자와 함께 편안하게 늙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도 딱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금에 저축까지 합쳐서 현금만 3억 원이 있었고요. 인천 신도시에 대출 한 푼 없는 5억짜리 아파트가 제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합치면 8억 원. 63 나이에 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30만 원에 현금까지 든든하니까 아내랑 손잡고 공원 산책이나 하면서 조용히 늙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천 외곽의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지붕이 달궈져서 방 안이 찜통이 되고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와서 이불을 2장 덮어도 발끝이 시립니다. 이 좁은 방에서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더위도 추위도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아무 소리도 없는 이 방 안에서 36년을 함께했던 아내의 빈자리가 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 적막함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8억 원이 있던 사람이 지금은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몇십만 원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아내가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한 말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아들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을 통째로 갖다 바친 거야. 나는 이제 당신 곁에서 같이 무너지고 싶지 않아. 36년 결혼 생활이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게 미안해서 은퇴하면 편하게 해주겠다고 큰소리쳤는데 결국 제가 준 건 빚더미와 눈물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딘가에서 허리에 파스를 붙여가며 식당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지경이 된 걸까요? 혹시 지금 자식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은 8억 원보다 귀한 가족을 지키는 법과 내 노후를 사수하는 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제가 걸었던 이 3년의 지옥 같은 길을 여러분만큼은 절대 걷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1살에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바뀐 그 공장에서 32년을 일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5시 반이면 작업복을 입고 프레스 기계 앞에 섰어요. 여름이면 공장 안이 40도가 넘어갔는데 선풍기 2대로 버텼습니다. 쇠를 깎을 때 나오는 불꽃이 팔뚝에 튀면 화상 자국이 생기는데 그게 제 팔에 수십 개가 박혀 있었어요. 겨울에는 철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장갑을 2겹 끼워도 손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남들 다 쉬는 주말에도 특근을 빼먹은 적이 없었고요. 여름 휴가라고는 이틀 쉬면서 집에서 선풍기 바람 쐬는 게 전부였습니다. 명절에 장인어른 댁에 갈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아까워서 국도로 빙 돌아간 적이 있어요. 아내가 차 안에서 멀미하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한 푼 한 푼이 아쉬웠어요. 우리 민수 대학 보내야지. 집 한 채는 장만해야지. 아내한테 고생시킨 거 언젠간 보상해줘야지. 오로지 그 생각 하나로 32년을 버텼습니다. 아내 정희 씨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 도시락 싸주고 저녁에는 피곤해 절어 들어오는 저한테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주던 사람이에요. 한겨울에도 고무장갑 끼고 찬물에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핸드크림 하나 안 사고 그 돈이면 민수 참고서를 사겠다고 했어요. 외식이라고는 1년에 한두 번, 결혼기념일에 동네 칼국수집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꿨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주도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아내가 부러운 눈빛을 보내는 걸 알면서도 나중에 은퇴하면 하며 미뤘습니다. 그 나중에라는 게 오긴 왔는데 저는 아내를 여행에 데려가는 대신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모은 돈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58살 때 인천 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매매가가 5억 원이었는데 대출 한 푼 없이 온전히 제 돈으로 산 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깨끗하게 박혀 있는 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동안 쇠를 깎고 불꽃을 맞아가며 번 돈의 결실이구나 싶었어요. 거기에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니 현금이 3억 원쯤 남았습니다. 아파트 5억, 현금 3억, 합치면 8억 원.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면 넉넉하진 않아도 남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은퇴 첫날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느긋한 아침이었어요.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뚝딱 비우고 단지 안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른 봄이라 바람이 좀 찼는데 그 찬 바람마저 기분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이야. 연금 나오면 둘이 소박하게 살자. 가끔 민수네 가서 손주 얼굴도 보고.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이 130만 원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현금 3억 원이 있으니까 한 달에 80만 원씩만 보탰어도 30년은 버틸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단지 안경비 아저씨가 한 부장님 은퇴하시니까 얼굴에 화색이 도시네요 하고 인사를 건네면 저도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들도 은퇴하셨다면서요. 부럽다 하며 악수를 청했고 저는 허허 웃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고 단지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노을을 보던 그 시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은 맑은 하늘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평화가 석 달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되더라고요. 은퇴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지는 겁니다. 뭔데? 제가 물었더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민수가 할 얘기가 있대. 이번 주 일요일에 온다는데. 민수는 저희 외아들입니다. 91살이었는데 대학을 나오고도 제대로 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질 못했어요. 중소기업 다니다 3년 만에 그만두고 인터넷 쇼핑몰 한다고 했다가 1년 만에 접고 배달 대행 잠깐 하다가 또 그만두고 아내 속만 까맣게 태우던 녀석이었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며느리도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도 손주가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일요일에 민수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더라고요. 거실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확실한 자리를 찾았어요. 인천 구도심 쪽에 역세권이고 유동 인구도 많은 곳인데 가맹비의 인테리어 비용에 보증금까지 합치면 2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억 원이요? 현금 3억 원 중에 2억 원을 달라고?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아들은 미리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자료, 예상 매출표, 수익 시뮬레이션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 이 브랜드가 전국 가맹점 매출 상위 5% 안에 드는 데예요. 월 매출 3천만 원은 기본이고 잘하면 4천만 원도 넘겨요. 로열티 내고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도 한 달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순이익이 남는다고요. 2년이면 원금 다 뽑아요. 숫자가 그럴듯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32년 동안 공장에서 쇠를 깎아서 모은 돈이다. 그건 나하고 엄마가 늙어서 병원비 내고 밥 먹고 살아야 할 돈이란 말이야. 아들의 눈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40이 넘었어요. 이러다가 50살이 돼도 이 꼴인 거예요. 은지도 힘들어하고 준이도 점점 크는데 아빠가 이래서야 제가 무슨 면목으로 살겠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1 살먹은 사내가 아버지 앞에서 훌쩍이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도 눈시울이 붉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 편이었습니다. 여보, 그건 안 돼. 우리 노후 자금인데 어떻게 그걸 줘?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 아빠도 이제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아내의 그 단호한 목소리에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아내 말이 맞아. 이건 줄 수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부터 아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아내가 잠자리에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여보, 민수 눈물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우리가 죽고 나면 저 녀석은 어떻게 살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 돈은 우리 생명줄이야. 아내도 그때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해서 사업 계획서를 수정해왔다. 더 좋은 자리를 찾았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원금도 나온다며 계속 졸랐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5살짜리 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안기는데 아들이 뒤에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준이한테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이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려면 이번에 자리를 잡아야 해요. 그 말에 아내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울면서 제 옆구리를 찌르더라고요. 여보, 우리 민수 저러다 정말 큰일 나. 2억만 빌려줬다 생각하고 도와주자. 나중에 장사 잘 되면 갚으라고 하면 되잖아.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자식이 울면서 부탁할 때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하고 안길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이성이라는 문이 닫히고 감정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만큼은 꼭 가슴에 새겨 두십시오.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내주는 건 자식을 돕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모두를 나락으로 보내는 급행열차, 표를 끊는 겁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눈물에 못 이겨 2억 원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통장에서 2억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데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32년 동안 쇠를 깎아서 모은 돈인데 몇 번의 터치 한 번에 사라지는 그 허망함이란. 아들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내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인생의 마지막 행복한 표정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인천 구도심의 역 근처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 주방 설비, 보증금까지 해서 딱 2억 원이 들어갔어요. 간판이 올라가던 날, 저와 아내는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번쩍이는 간판 아래에서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우리 민수가 제 앞가림을 하는구나 싶어서 코끝이 찡했어요. 개업 첫 주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오픈 할인 행사를 하니까 손님이 줄을 서더라고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기는 날도 있었어요. 아들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동네 사람들이 새 가게 구경 삼아 찾아오고 배달 주문도 밀려들었습니다. 아내 정희 씨가 직접 홀 서빙을 돕겠다고 나섰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홀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주문 받고 치킨 나르고 테이블 닦고 설거지까지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발이 부어서 신발이 안 벗겨지는데도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민수가 돈 버는 거 보니까 힘든 줄 모르겠어. 이 맛에 사는 거지. 딸 매출이 2,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재료비에 로열티에 인건비에 월세 빼고 순이익이 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기대했던 1,000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감에 차서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 달은 3,000만 원 찍을 수 있어요. 요즘 배달 앱에서 리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2달째 매출이 2,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저도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자랑했어요. 우리 민수가 드디어 자리를 잡았다니까. 치킨집인데 장사가 잘 돼서 나도 이제 좀 편해지겠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뼈저리게 배운 게 있습니다. 가장 잘 풀리는 것 같을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놈이 사람의 눈을 가장 멀게 만들거든요. 잘 될 때는 나쁜 징조가 보여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발밑에서 바닥이 꺼지고 있다는 걸 모른 채요. 석 달째 접어들면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앱의 경쟁 매장이 3곳이나 더 등록된 거예요. 거기다 가격 할인 경쟁이 시작되면서 저희 가게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출이 2,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매출은 줄어드는데 아들의 씀씀이는 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갔더니 앞에 낯선 차가 서 있더라고요. 민수야, 이 차 뭐냐?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사장이 싸구려 차 타면 거래처에서 무시해요. 리스로 뽑은 거니까 걱정 마세요.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미 2억 원이나 받아간 놈이 장사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차를 바꿔? 그것도 월 리스료가 80만 원짜리를?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열심히 하는데 기죽이지 마. 차 한 대가 뭐가 대수야. 아내의 눈에는 아들의 허영심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성공만 보였던 거예요. 아내는 그날도 부은 발에 신발을 억지로 끼워 신고 다시 가게 홀로 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매출이 1,5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월세, 로열티의 재료비에 인건비를 빼면 적자였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가 매출의 20% 넘게 나가는데 배달 비중이 높아지니 수수료만 내다보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위기감을 전혀 못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매장이 하나라서 이런 거예요. 2번째 매장을 내면 본사에서 할인율도 더 좋게 해주고 배달 앱 상위 노출도 시켜준대요. 매장 2개면 한 달에 순이익 1,500만 원은 갈 수 있어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뭐? 2번째 매장? 첫 번째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아버지, 지금 이대로 가면 첫 번째 매장도 접어야 해요. 그러면 2억 원 그냥 날리는 거예요. 2번째 매장을 내서 규모를 키워야 살 수 있어요. 지금 안 하면 2억 원 전부 물거품이 돼요. 그 말이 제 급소를 찔렀습니다. 2억 원을 날린다고? 32년 동안 모은 돈을? 그건 안 돼. 어떻게든 살려야 해. 그게 제 2번째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물에 빠진 돈을 건지겠다고 더 깊은 물에 뛰어든 거예요. 2번째 매장을 내려면 3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남은 현금 1억 원을 다 집어넣어도 2억 원이 모자랐어요. 결국 저는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건네면서 말하더군요. 어르신, 이 나이에 이 금액은 좀 부담이 크실 수 있습니다. 이자가 월 100만 원 가까이 나갈 거예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런 충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2억 원을 쏟아부은 마당에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을 몽땅 잃는다는 공포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평생 빚 한 번 안 져본 사람이 63세 2억 원이라는 빚을 등에 지게 된 겁니다. 아내 정희 씨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보, 미쳤어. 집을 담보로 잡혀? 그 집이 우리 마지막이야. 그걸 잃으면 우리 뭘로 살아? 아내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36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저렇게까지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안 하면 2억 원 다 날려. 두 번째 매장만 잘 되면 빚도 갚고 다 해결돼. 제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지만 이미 도장을 찍은 뒤였습니다. 두 번째 매장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서쪽에 있는 신규 택지지구 상가였어요.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라 아들이 자신 있게 골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동네는 인구가 느는 만큼 새 가게도 느는 겁니다. 치킨집만 반경 500m 안에 5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새 동네 사람들은 아직 단골이 없으니까 제일 싸고 제일 평점 좋은 데로 가거든요. 결국 두 번째 매장도 오픈빨이 떨어지자마자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 매장이 2개니까 나가는 돈도 2배였어요. 월세 2곳 합쳐서 400만 원, 인건비 600만 원, 재료비, 로열티, 배달 수수료, 거기에 아파트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까지 한 달에 최소 2천만 원은 나가는데 두 매장 매출을 합쳐도 3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순이익은커녕 매달 적자가 수백만 원씩 쌓여갔어요. 제 연금 130만 원이 이제 집 생활비가 아니라 가게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두 매장을 오가며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첫 번째 매장에서 점심을 뛰고 오후에 두 번째 매장으로 건너가서 저녁을 뛰고 하루 14시간을 서서 일하니 몸이 버틸 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허리가 펴지질 않아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8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는 주사만 맞고 사흘 만에 다시 가게로 나갔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다시 치킨을 나르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매장 하나라도 정리하고 남은 걸 수습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3억 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접는다는 건 그 돈을 전부 포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하죠.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더 깊이 빠져드는 거. 저는 그 함정에 정확히 걸려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아들이 가게 수입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대신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게 매출이 떨어지니까 조급해진 거죠.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확실한 사이트가 있다. 원금의 3배를 불릴 수 있다.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간 겁니다. 아들은 가게 카운터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아내가 홀에서 허리 부러져라 뛰어다니는 동안 아들은 화면 속 숫자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다며 저희 부부를 비싼 고깃집에 데려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제가 좀 벌었어요. 이제 곧 빚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우리 아들 드디어 해내는구나. 저는 불안했지만 아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가짜 평화의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6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번째 매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달려가 보니 가게 안에 낯선 사람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장 민수 씨 여기 있어? 빌려간 돈 1억 5천은 언제 갚을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벌었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라인 도박으로 가게 수입금을 다 날린 것도 모자라 사채업자한테 1억 5천만 원을 빌렸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한상태 씨 되시죠? 사모님 정희 씨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대출이 연체 중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보증을요? 알고 보니 아들이 어머니한테 가게 보험 서류라고 속이고 사인을 받아서 아내 이름으로 5천만 원짜리 연대 보증을 세웠던 겁니다. 아내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들 앞길 막기 싫어서 묻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다고 했어요. 총 빚을 계산해 봤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2억, 가게에 들어간 돈 3억, 아들이 빌린 사채 1억 5천만 원, 아내 보증 5천만 원, 자잘한 카드론까지 합치면 8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8억 원이 있던 사람이 8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자산에서 채무자로 정확히 반대편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날 밤 36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제대로 싸웠습니다. 당신이 도장을 왜 찍어? 서류도 안 읽어보고 왜 그냥 찍냐고. 제가 소리치자 아내도 울면서 받아쳤어요. 처음에 2억 원 줄 때 내가 말렸잖아. 당신이 안 된다고 했으면 이 일이 없었어. 두 번째 매장 낼 때도 집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했잖아. 결국 당신이 이 꼴을 만든 거야.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에 아내 말을 들었으면 이 일은 없었어요. 그 사실이 너무 뼈 아팠기 때문에 저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총알처럼 오갔습니다. 36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원망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밥을 같이 먹지 않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방 안에, 한 사람은 거실 구석에 밝혀서 서로의 숨소리조차 원망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아파트 현관문에 경매 통지서가 붙었을 때 아내가 그걸 보고 한참 동안 서 있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그 뒷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아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면 전원이 꺼져 있고 며느리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모르겠다며 울기만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해봐도 아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결국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자가 정해졌다는 통보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집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짐은 언제 빼시나요? 32년 동안 공장에서 쇠를 깎아본 돈으로 산 집인데 이제 남의 집이니 나가라는 그 말이 주먹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짐을 싸는데 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8억 원의 재산이 소형 트럭 한 대 분량의 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집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날 아내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 당신 곁에 있으면 같이 무너질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 그 장면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8억 원이 사라진 것보다, 32년 직장 생활이 물거품이 된 것보다, 36년을 함께한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게 1000배만 배 더 아팠어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천 외곽의 옥탑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이사 첫날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 물 얼룩이 져 있더라고요. 여름이면 비가 새겠구나 싶었어요. 8억 원이 있을 때는 왕처럼 대접받았는데 그게 사라지니 저는 그저 민폐 끼치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루에 라면 한 봉지로 버티는 날이 허다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금을 알아봤더니 아직 경매 절차가 안 끝나서 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잡힌다고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 망해야 도와줄 수 있다는 소리로 들려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옥탑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이 고통이 끝날까 수백 번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네 재래시장을 지나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식당 뒤편에서 큰 냄비를 옮기고 있는 여자. 허리가 굽어서 절뚝이듯 걷는 모습이 눈에 익었어요. 아내였습니다.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 민수였어요. 저한테는 같이 무너질 것 같다고 떠난 사람이 정작 우리 집을 무너뜨린 그 아들 옆에서 남은 음식을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민수야,
이거 좀 더 먹어. 엄마가 내일 월급 나오면 고기 사올게.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사람이 식당 앞치마를 두르고 아들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이라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아니면 그 지독한 모성애가 가여워서 우는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내는 행복해지려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아들을 돌보려고 식당 일을 하며 아들 곁에 남은 겁니다. 저한테서 떨어져 나와야 보증 관련 정리도 좀 수월해질 거라는 계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처절한 모성애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비참한 광경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돌아서서 옥탑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제 인생에 남은 미련을 전부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도 아내도 제 노후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를 알아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연금 130만 원만이라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라 신세 안 지고 삽니다. 복지제도를 하나하나 뒤져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냈어요. 법은 냉정할 줄만 알았는데 발버둥 치니까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인천의 한 시니어 복지주택에 작은 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신도시 아파트에 비하면 한 뼘도 안 되는 공간이지만 이곳은 빚쟁이의 독촉도 없고 누구의 간섭도 없는 저만의 작은 요새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고 단지 안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벌어들이는 조금의 수입으로 생활합니다. 예전처럼 고깃집에 가거나 골프를 치는 건 꿈도 못 꾸지만 아침에 눈 떠서 마시는 봉지 커피 한 잔이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잠드는 일상이 처음에는 죽기보다 싫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의 지옥을 겪고 나니 이제야 알겠어요. 노후의 평화는 통장 잔고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분수를 알고 내 그릇을 지키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단지 안공원을 산책하며 나무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8억 자산가 한 부장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노인 한 상태로서 말입니다. 이제 제가 이 바닥까지 떨어지며 뼈저리게 배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제발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째, 자식의 눈물에 노후 자금을 내주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진심입니다. 자식이 사업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며 울 때 부모 돈을 꺼내주는 건 돕는 게 아닙니다. 부모 돈은 공짜라는 인식만 심어줄 뿐이에요. 실패해도 엄마 아빠가 또 해주겠지, 그 의존심만 키워줍니다.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그물을 주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물도 주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그물을 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 돈 없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효도입니다. 둘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절대 빌리지 마십시오. 집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할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허물어서 자식 사업에 쏟아붓는 건 적이 쳐들어오는데 성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울어도 아무리 사업이 잘 될 것 같아도 내 집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집이 무너지면 자존심도 건강도 가족도 전부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제 인생을 통째로 바쳐서 증명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안정적인 연금 상품에 하나 더 넣어두거나 현금으로 쥐고 있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키십시오. 돈이 있을 때는 서로가 천사 같고 영웅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 사라지는 순간 30년, 40년의 정이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혼하고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 노후를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잔소리하는 배우자뿐이라는 사실을요. 서로의 노후 자금은 투명하게 나누되 상대방의 노후를 위협하는 무리한 결정은 반드시 서로가 단호하게 막아줘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아내가 반대했을 때 제가 그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아내가 아들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적어도 아내의 노후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 지금 나는 설마 저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32년 성실하게 살았으니 하늘이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하늘도 자식도 냉정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돈,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보험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예요. 제가 이 옥탑방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되라고 말하지 못한 제 입술입니다. 아들에게, 욕심에게, 달콤한 기대에게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은 꼭 안 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넘기지 말 것. 둘째, 내 집을 담보로 잡히는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말 것. 셋째,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킬 사람은 배우자뿐이라는 것.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저 잃더라도 나 자신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비참한 현실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변에 자식 문제나 노후 자금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그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